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딸 둘이 있고 남편은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 둘은 둘 다 시집 가서 아주 잘 살고 있고 말이죠. 저는 위로 오빠가 둘이 있어요. 오빠들과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프신 게 10년쯤 됐으니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그쯤 되었겠네요.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가족 관계에 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저희 집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땅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대대로 땅이 많은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 덕에 오빠들도 저도 부족함 없이 자랐고 또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다지 힘든 것도 역경 같은 것도 없었고 말이죠. 다들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잘 나왔어요. 저도 그 시절에 대학 공부까지 다 마쳤으니까 말이죠. 당연히 조건 맞춰서 시집 장가들도 잘 갔습니다. 큰오빠네는 오빠와 언니 모두가 의사고 작은 오빠는 대기업의 임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중견기업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고문이 일은 많지 않은데 월급은 많은 보직이거든요. 정관 예우 같은.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 교수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에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제약 없이 마음껏 하면서 살려고 말이죠. 그럴 만한 돈 정도는 있으니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평탄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저희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들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이기적인 편에 속했어요. 가족보다 스스로 이익이 더 중요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가족만 챙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이가 점점 더 소원해졌죠. 원래 오빠들에게 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나마도 살아오면서 다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던 일들은 꽤 많습니다. 오빠들은 정말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았거든요.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말이죠. 그래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꽤 되긴 했기 때문에 막 부모님에게 막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섭섭한 부분은 있었어도 그래도 말이죠. 하지만 10년 전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시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라고? 형이 큰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도 제일 많이 받아갔잖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30년도 넘은 일을 아직 기억을 하고 있어? 30년이고 뭐고 형이 제일 많이 받아갔으니까 형이 모시는 게 맞지. 어머머, 도련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가게 두실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똑같이 나눠야죠. 동서, 그런데 우리 보고 모시라니? 그건 여태 받아가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없는 곳에서 아픈 엄마를 누가 모시느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만 있는 걸 보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사실 그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엄마한테 다 말하고 싶었어요. 저런 나쁜 자식들에게 재산 한 푼 챙겨주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팠고 저는 그런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도 더더욱 좋지 않을 것 같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만 스트레스 받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모실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제 그 말에 오빠들이나 새언니들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래? 아무래도 딸이 낫지. 아가씨,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딸이 더 마음 편하지.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한테 안 할 거지? 제가 엄마한테 자기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걸 다 이야기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추한 싸움이었다는 거 아니, 다행이다. 안 해. 엄마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제 말에 오빠들이 욱한 듯 뭔가 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제 심기로 혹여 건드릴까봐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남이 낫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형, 어머니가 걸린 암이 어떤 종류야? 나을 수는 있어? 아무래도 큰오빠가 의사이다 보니 작은오빠가 큰오빠에게 물었어요. 그때 엄마의 그 암도 큰오빠가 다니는 병원에서 한 거였거든요. 완치율은 낮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진행은 느리게 될 확률이 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그런 체력을 많이 요하는 치료보다는 추적 관찰하면서 진행 상태를 보는 게 나아. 보통 어르신들은 암 판정 받고도 치료 안 하고도 10년 가까이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큰오빠의 말에 작은오빠나 작은언니가 실망하는 듯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엄마의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가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춘기라는 이유로, 내 삶을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중에는 내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던 엄마와의 시간이 너무 후회되고 가슴에 사무쳤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정말 매일이 후회였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것 좀 찾아봤는데 한번 봐봐. 당시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으니까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너무 이해해줬거든요. 그래서 함께 엄마의 치료 방법을 찾던 때 미국의 어느 저명한 교수의 논문을 하나 찾아냈고 그곳에서 엄마와 비슷한 사례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희는 바로 엄마의 검사 자료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상당히 희망적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메일을 받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거기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예전부터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외로워서 싫다. 그리고 첫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나이에 걸리는 암은 10년은 좋게 살 수 있다고 하고 10년 뒤면 나도 거의 90인데 거기서 더 살아서 뭐 하겠니? 그건 운이 좋을 때 이야기고 이런 건 운이 나쁘면 하루아침에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요, 네? 그리고 계속 미국 가 있는 게 아니고 치료받을 때 잠시 가 있다가 한국에서 또 생활하고 그러는 거니까. 오빠들도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암은 진행이 그렇게 빠른 암도 아니라니까. 오히려 과도한 치료가
독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컨디션 관리 잘하면 우리가 잘 보살펴 드리면 그게 더 오래 사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형 말 좀 들어. 너는 왜 이렇게 오바라냐? 아가씨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머님도 가족 옆에 있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병원이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그거였어요. 돈이요. 미국 병원은 아무래도 엄마가 외국인인데다가 보험도 없고 이래저래 치료하는 데만 수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들게 뻔했거든요. 그것도 1년 만에 말이죠. 장기전이 되면 수십억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그래서 기를 쓰고 말린 겁니다. 절대 미국은 안 된다면서 말이죠. 저희가 자주 들여다보고 잘할 테니까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외로울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국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던 오빠네 부부들은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딸들이 저희 엄마가 병원에 가시거나 입원하시거나 하는 날에는 모든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몇 년 동안 오빠네 부부들이 간호다운 간호를 한 건 정말 손에 꼽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저희도 늘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저는 일도 했고 두 딸도 결혼한 상태였고 그쯤에는 남편도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컨디션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회사에 안식년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간호에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말입니다. 전에 미국에서 치료받자고 한 거 본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때요? 나는 타지에 그렇게 가 있는 게 너무 겁이 나.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저와 엄마의 그런 고민은 이모로 인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모가 본인이 같이 가겠다고 나섰거든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결정이었죠. 내가 같이 갈게. 이모가요? 나도 원래 미국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나도 언니랑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모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나니 엄마도 결정이 쉬우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치료라고 받는 것들도 한계가 있었고 또 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커지는 게 무섭긴 하신 것 같았거든요. 당시에 이모부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이모도 엄마와 함께하면서 또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우울한 생각 같은 걸 조금 떨쳐내보고 싶다고 하셨고 말이죠. 그렇게 엄마의 미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 속이 훤히 보이는 반대가 저는 정말이지 우스웠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반대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이미 가시기로 결정 내렸고 이모도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엄마 혼자 둔다고 걱정이 되니 아니니 그런 말들도 할 필요 없고 설마 엄마가 저명한 의사한테 치료받는다는데 그 치료비가 아까워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제가 전곡을 찔렀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엄마 핑계를 대는 게 너무나 가짜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자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따라가기로 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그들에게 아예 사라지기도 했고 말이죠.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해준 이모에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이기로 한 날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실컷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문 밖에서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희연이 걔는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니 나이도 있는데 거기서 치료받아서 더 살아봐야 몇 년이나 더 사신다고.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엄마 없나? 그런데요, 형님. 미국에서 치료받는 거 정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당연하지. 여기랑은 수가 자체가 그냥 달라. 수십 배 아니 어쩌면 수백 배가 더 깨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계시면서 진짜 수십억을 쓰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아가씨도 멍청하다니까요. 저렇게 어머님 재산을 치료받는데 다 쓰면 본인이 물려받을 것도 줄어드는 건데. 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했지만 직접 당사자들의 입으로 들으니 더 역겹더라고요. 다들 본인 같은 줄 아나? 제가 멍청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웃겼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의 재산보다 하루라도 더 엄마랑 함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택했을 뿐인데 말이죠. 자기들이 그러니 남들도 다들 그런 줄 아는 게 기막혔어요. 그래도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소란을 만들어서 엄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저런 인간들과 말을 섞으면서 제 감정이 더 상하고 싶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 이야기는 못 들은 척했고 저에게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있냐 하면 설득하려던 것도 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미국행이 이루어졌어요. 끝까지 반대하던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엄마가 떠나신 뒤 저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몇 번이나 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자주 보지 않으니 그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요. 하루는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네 오빠들은 잘 사냐? 연락이 통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손주들 보고 싶어서 한국에를 한번 들어오신다고 하는 걸 겨우 뜯어 말렸어요. 만약에 엄마가 그런 속내를 내비치면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이때다 싶어서 바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라느니 하는 말들을 하며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줬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드문드문 들려오는 엄마의 치료 소식은 다 좋은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호전이 되고 있다. 그런 정보를 건네오면 원래는 다 공유하는 게 맞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낫고 있다는 것도 반가워할 위인들이 절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물어오긴 했어요. 엄마는 잘 계시지? 치료 과정은 공유를 좀 받고는 있어? 그러면 저는 그냥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직은 현상 유지 중인가 봐. 그런 이야기를 하면 큰오빠는 아주 당당해졌어요. 거 봐, 내가 뭐라고 했냐? 미국 가봐야 소용없다고 했지? 요즘은 한국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니까. 괜히 고집 부려서 어머니 타지에서 고생하게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뭐야? 한 번은 그 말에 욱해서 큰오빠와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본심은 돈 아니냐고. 뭐? 큰오빠, 엄마 아프실 때 한국에 계실 때도 언제 한번 간호 제대로 한 적 있어?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는데 우리 중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이 엄마 미국 간다는 말에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돈이 아니고 뭔데? 이 기집애가 말 다 했어? 덜 했으면 어쩔 건데.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순전히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병이 더 깊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참고 있는 거였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신경을 긁으니까 그렇게라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제 분은 조금 풀리기는 했어요. 다만 오빠들과 제가 거의 얼굴을 안 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지긴 했지만요. 그러는 사이 저희 남편이 아팠고 수술받고 치료도 했지만 너무 슬프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엄마의 치료에 더 집착하며 신경을 썼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미국으로 자주 왔다 갔다가 했습니다. 엄마는 볼 때마다 안색이 점점 더 좋아져 있었어요. 미국행을 결심하기로 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스팸 전화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 번호였어요. 그리고 알아본 결과 저는 손을 덜덜 떨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이요? 네, 몇 년 전에 드신 것 같은데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자식들 몰래 드셨나 보다. 엄마가 종신보험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는 든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암 환자도 종신보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엄마에게 물었지만 엄마는 여전히 보험의 비읍자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딱 그림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돈돈 하던 인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먹겠다고 벌인 짓이라는 걸요. 정말 환멸이 났습니다. 어떻게 아픈 엄마를 두고 그럴 수가 있는지, 그동안 받아 처먹은 걸로는 부족한지 말이죠. 오랜만에 따지러 갔어요. 엄마 이름으로 보험 들었어? 그게 뭐?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험 들 생각부터 해? 그거 시기 보니까 엄마 암 판정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이라는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아가씨 말이 좀 그러시네. 우리가 뭐 어디 어머니를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좀 보자고 그런 것뿐인데 무슨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엄마를 걱정해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또 서럽더군요. 아무도 엄마를 걱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자식이라는 인간들이 그저 돈이 없어? 돈 없어서 죽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아니고 있을 만큼 있고 누릴 만큼 누리고 또 배웠다는 인간들이. 제 말에 오빠들이 욱하더군요. 이게 막내라고 여동생이라고 봐주니까 오빠들한테 기어오르지? 아니, 아가씨는 정말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막 해요? 내가 정말 하나도 모를 줄 알아요? 엄마 미국 가기로 결정된 날 식당에서 나 조금 늦었을 때 그때 밖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었어요. 미국 가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아가씨는 자기 목도 줄어드는 건데 멍청하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제 말을 듣고 다들 멈칫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그게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는 건 아는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어차피 돌아가실 분, 그 뒤에 남겨질 자식들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연세에 그렇게 죽자고 암 치료하시는 분 없어.
그래,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10년은 좋게 사신다던 형 말 못 들었냐고? 어머니 이제 곧 아흔이셔. 미국에서 그러고 계신 건 본인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아가씨가 유난인 거예요. 다른 집 같았어 봐.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 거지. 다른 집이었으면 다 들고 일어났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소리를 하더군요. 저야말로 다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을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사실 다 이야기하고 엄마에게 남아있는 재산 중 단 한 푼이라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치료 후 잠시 휴식을 가지는 기간에 이모랑 단둘이서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는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거든요. 오빠들이나 언니들이랑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엄마랑 더 시간을 보내는 게 목표였으니 이 김에 한국 집과 생활을 조금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나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였어요. 희연아, 어떡하니? 이모의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지배해 손과 발이 떨리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온몸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겁이 나서 이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대묻지도 못하겠더군요. 네 엄마가. 이모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여행하던 도중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몸 상태가 급격하게 좋지 않아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요. 정말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자기도 미처 저에게 연락할 새가 없었다고요. 저는 이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남편을 잃었을 때와 마찬가지에 엄청난 상실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주저앉아 울다가 이모에게 제가 수습을 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자기가 해서 갈 테니 너는 거기서 장례식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말이죠. 무엇보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에게 알리기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그래도 자식들 얼굴을 또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봐야 하니까 정말 안간 힘을 다해서 꾹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기세등등했어요. 그러게 내가 뭐랬냐? 오히려 외국에서 그렇게 계시는 게 어머니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아가씨, 우리를 그렇게 불효자처럼 몰아세우더니 정작 가장 큰 불효를 하신 건 아가씨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형수님, 우리를 그렇게 천하의 불효자식 취급을 하더니 아마 아가씨 아니었으면 어머님은 더 사셨을지도 몰라요. 네 명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며 저를 엄청나게 탓하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반박할 힘도 또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일단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오빠들과 새언니의 말대로 저 때문은 아닌가. 만약에 엄마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들보다 제가 더 큰 불효를 한 게 맞잖아요. 제 욕심으로 어쩌면 제 마음 편해지자고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다른 생각은 할 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략 100억쯤 된다고 알고 있기는 해. 그만큼 쓰시고도요? 그니까 그 전에는 더 많으셨다는 거지. 하여튼 아가씨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만 안 가셨으면 저희 몫이 적어도 10억은 더 있었을걸요. 그거 아가씨 거에서 까라고 하세요. 진짜. 그거 아마 어머님이 다 유언장 작성을 해두셨을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저한테 더 주는 게 아깝니 아니니 그래도 자기들이 보험은 들어놓은 게 있다며 그때 똑똑하게 선택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차마 듣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엄마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분이 찾아왔어요. 다들 모이셨으면 어머님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유언장의 내용은 재산을 공평하게 3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같았지만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0억대 재산인 줄 알았던 엄마의 재산이 그것보다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저만 빼고 모두 환호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환호성이 터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날 처음 알았네요. 엄마 연세가 있으셔서 아무리 호상 소리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바꾼 변호사분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으셨는데 미국에서 상당 부분 지출하셔서 그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아가씨, 진짜 좋게 넘어갈래야 좋게 넘어갈 수가 없네. 지금 아가씨 때문에 이게 뭐예요? 네? 아니 얼마를 못 받게 된 거냐고. 희연이, 너 목 내놔라. 우리가 지금 너 때문에 원래 받을 돈을 이렇게 못 받아서 되겠냐? 어? 그래, 양심이 있으면 내놔야지. 네가 그 노인네 미국으로 가시라 꼬드긴 거 아니야. 이제는 어머니에서 아예 노인네가 되어 있더군요. 그들은 적게 받게 된 재산의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손님들이 힐끔거리는데도 사회적 체면이나 이런 건 돈 앞에 신경도 쓰이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저는 그렇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떠한 욕구도 없었어요. 저들과 같은 형제라는 사실도, 또 이 말도 안 되는 총극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엄마를 편하게 보내드리고 쉬고 싶었어요. 엄마 앞에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자식들을 더 이상 봐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진짜지? 진짜지? 김 변호사, 지금 희연이 애 말 들었죠? 다 가져가라는 말 들었죠? 정말 이제 한심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변호사도 그 두 사람을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말만으로는 100% 법정 효력은 없고 서류 작업을 이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큰오빠가 말을 끊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얼른 각서라도 써. 얼른. 아마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뭐든 받아놓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작은 오빠와 두 새언니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근데 진짜 10년을 사실 줄은 몰랐어요. 그건 우리도 몰랐어. 그냥 최대치를 이야기한 거지. 망할 노인네. 하여간 생명료도 더럽게 끈질겼어. 이제 저 100억은 다 우리 거지? 어머, 100억 아니라니까. 아, 맞다. 더 있지 참.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날아왔구나. 그 소리에 모두 고개를 돌려 그렇게 말한 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며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거든요. 다들 죽은 줄 알았던 엄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같은 병원의 입원실로 보이는 어느 곳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저의 두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겪었던 그 일이 꿈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바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는? 제 그 질문에 딸아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서 자기의 장례식장에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건 저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두 새언니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들도 어지간히 충격이긴 했을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했을지도요. 아직 할머니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다 이야기 안 하셨어. 엄마랑 숙모들 다 깨어나면 그때 말씀하신다고. 엄마 깨어나면 집으로 모셔오랬어. 그렇게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끔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한국 집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뭐라 이야기해도 화 안 풀리실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들 철이 아직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들 있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뭐라고요? 철이 아직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봐달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욱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소파에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엄마와 그 밑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오빠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 희연이 왔니?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울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한테까지 비밀로 해서 미안하다. 그래야 저것들이 완벽하게 속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영문을 정말로 하나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엄마가 말을 시작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이에 오빠들과 언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만 했었고, 그리고 바빠서 자신한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시기도 했을 거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얼굴이 보고 싶으니 손주들과 다 같이 식사 자리라도 한번 마련하자는 엄마의 전화에 큰언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한 뒤 그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하여간 놓친 내 바라는 것도 많아.
아니 그냥 있다가 조용히 들어가지. 뭘 그렇게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어. 미국 나가서 돈 쓰느라 우리한테 줄 재산 적어지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휴,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돈이나 남겨주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더 살겠다고 욕심만 많아서는. 엄마는 그때 큰언니의 그 말을 다 들었고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내보려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나서 걸려오던 전화가 보험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신 앞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둔 아들들을 알게 된 순간 참을 수가 없었다고요.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폐륜을 저지른 아들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이모에게 부탁해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내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쓰러질 줄은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나는 니들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김 변호사는 다 알고 거기 간 거고 그곳에 있던 모든 대화 내용이나 상황들 다 녹음했으니까 니들은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될 거다. 엄마의 그 말에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돈돈거리던 사람들이니 그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고 다 날리는 게 아마 세상에서 제일 두려웠겠죠. 어머니, 물론 화가 많이 나시고 저라도 그러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저희가 아들인데. 네. 앞으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오빠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사이 문이 벌컥 열리고 새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빌고 있는 자기 남편들과 여전히 단호하게 무서운 엄마의 표정을 보더니 그 옆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손을 위로 들어 정말 말 그대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어찌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찍어뒀어야 하는 건데 후회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새언니들도 엄마가 어떻게 처음 의심을 했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듣게 됐어요. 그 순간 작은 새언니가 큰 새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형님 때문이라니까요?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물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형님이 정말 성격이 장난 아닌 거. 아니 동서,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대화 나눈 거 다 들으셨다는데 거기서 더 막말한 건 동서야. 아니, 형님이 전화 통화해서 입조심만 조금 더 잘했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뭔데요?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저는 말릴 생각도 의지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정이 많이 떨어졌고 재산을 주지 않고 연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셨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들이 자신의 앞에서 저러고 서로의 추함을 드러내며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저도 부모라 엄마의 기분을 잘 알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물론 그 인간들은 그런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건지 더더욱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죠. 그때 형수가 입만 조금 조심했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죠. 형수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형수한테 너 말 다 했냐? 어? 형님이랑 형수님이 애초에 바람만 안 집어넣었어도 우리는 막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거야. 형이 미국까지 굳이 안 가셔도 10년은 좋게 사시니 어쩌냐면서 미국은 돈도 많이 들고 하면서 우리한테 바람 넣었잖아. 어머, 도련님, 그게 무슨 바람이에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도련님이 먼저 미국 가면 돈 많이 드냐, 미국은 병원비 비싸지 않냐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막말로.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도련님이 더 필요하겠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뭐 거지예요? 정말이지 말 그대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때 절실하게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답도 없는 두 부부의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헛기침 소리에 일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고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엄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불안하고 초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뭔 변명을 하든 나는 이미 다 결정 내렸다. 나는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재산은 다 희연이에게 주기로 이미 마음 정리 끝냈고 김 변호사랑도 이야기 다 나눠서 유언장도 수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만 가보거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니들 얼굴은 죽을 때까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보나마나 내 장례식에 와서도 원망만 늘어놓겠지. 거기도 오지 마. 엄마의 그 말에 오빠들과 새언니들만이 아니라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한 푼도 주지 않으시고 모조리 다 저에게 주실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오빠들에게는 자식들도 있고 엄마는 손주들도 예뻐하셨으니 그 아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물려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엄마는 그런 돈밖에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부모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런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이랬는데도 할머니가 재산을 자신들에게 물려주면 손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뭐 이미 가진 집 자식들이기도 합니다. 오빠들은 객관적으로 대단한 부자들은 아니어도 잘 사는 건 맞았으니까요. 다들 전문직이고 말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손주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더 이런 일을 결심하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말에 동의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날 엄마가 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선언하자마자 정말이지 그 집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그야말로 난리를 쳤거든요. 왜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요. 그날 그 집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막내한테 그것도 딸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주다니요. 어머니, 정말 그건 아니에요. 아가씨도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으실걸요? 맞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너무 지쳐서 제가 한 말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모습에 다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려던 때 엄마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혹여나 희연이 귀찮게 말거라.
엄마의 그 단호함에 글렀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말을 돌려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당시의 큰오빠는 정말 인간 말종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할게요. 그 방에 있는 모두가 큰오빠의 그 말에 너무 놀라 가만히 큰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큰 새언니도 지금 저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가만히 큰오빠를 바라봤고 말이죠. 큰오빠는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그때 전화통화로 생긴 일이고 그때 잘못한 건 이 사람이니까 제가 이혼하고 다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큰오빠는 지금 돈 때문에 평생을 자신과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길러준 자기 부인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런 건 정말로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던 결정이라 입을 떡 하고 벌렸어요. 그리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고 말이죠. 당신 제정신이야? 미쳤어? 그러게, 그런 잘못을 왜 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원인 제공은 당신이 한 게 맞잖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 그래서 다들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죽기만을 바랐으면서 내가 그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모든 걸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시겠다. 어머머, 형님, 저희가 뭐 언제 죽기만을 바랐다고? 정말 서로의 탓만 하는 그들이 징그러워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듯 엄마가 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다들 나가!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짐작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은 돈을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말이죠. 막내야, 그때는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네가 엄마 설득 좀 해봐라, 응? 우리는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으셔. 네 말이라면 그래도 들으실 거 아니니. 맞아요,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도 그 돈 다 받기 조금 그러시잖아요. 그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뭐가 조금 그래요? 하나도 안 그런데. 그 큰 돈을 혼자 받아서 쓰면 얹힌다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저보고 엄마를 설득해 보라고 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받아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다가 그마저도 제가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그러면 네가 제일 많이 가지고 우리를 이만큼은 달라고 했다가 말을 계속 바꿔가며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 생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습다 못해 역겨웠습니다. 있는 정마저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결국에는 설득당할 것 같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뭐 결국에는 네가 다 꾸민 일이지 않느냐. 어머니한테 다 일러 바친 것도 너희지 않느냐. 그때 안 받길로 했으면 깔끔하게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넘어가지 않자 그들은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날 김 변호사를 먼저 보낸 거였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일 확률이 높아서 쉽게 소송을 걸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러고 난리쳤다가 소송에서 지면 그 소문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소송 비용도 모조리 다 자기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야 하나 하는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자꾸 저와 엄마를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뭐 저야 괜찮다고 해도 아프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실 게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뭐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실 게 너무 뻔하잖아요. 결국에는 자식들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조금이라도 주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속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 시끄러워지는 것도 너무 싫고요.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조카들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들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엄마를 괴롭힐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기는 해요. 이곳에 댓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와서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이들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이럴 때 건강 다 챙겨야 하는 거 아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72살이 된 컴퓨터 초보 할머니입니다. 컴퓨터 초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작년에 처음 딸 덕분에 문화센터 컴퓨터반에서 처음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오랜 세월 충남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컴퓨터와는 거리가 멀게 지냈는데 이제서야 컴퓨터를 배우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알게 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남편은 6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요.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고 딸의 권유로 서울로 이사와서 살게 된 지 5년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아들, 딸 자식이 2명 있는데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지만 둘이 성향이 정말 다릅니다. 저희 자식들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첫째 아들은 올해 나이가 47살이 되었는데 애처가입니다. 결혼하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며 설쳤는데요. 무슨 의료제조 사업을 해보겠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다가 사업을 운영했다가 잘 되지 않았는지 중간에 저와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인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이 보기에는 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만 몽땅 투자하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2년이 안 돼서 사업이 망하고 은행빚만 불어났더라고요. 돈 나올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까지 되자 아들은 저희 부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세상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직장이나 다닐 걸 제 꼴에 사업을 해보겠다며 설쳤다가 빚만 더 늘어났네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대로 은행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요. 저희 아들은 평상시 말수도 적고 감정 내색을 잘 안 하는 녀석이었는데 그 당시 간절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안쓰러웠는지 농사일을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이랑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모조리 팔아 아들 빚을 모두 갚아주었네요. 저희 부부는 이제 늙어서 돈 쓸 때도 많지 않은데 아들 녀석은 결혼도 해야 하고 앞길도 창창했기 때문에 은행빚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한평생 모은 돈을 건네주고 유일하게 집만 덩그러니 지켜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결혼 자금으로 보태줄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사업 망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무슨 수로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 아가씨, 그러니까 지금의 며느리는 대학교 선후배지간이었고 동창회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의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서 학교 다닐 때는 만날 일이 없었는데 동창회를 통해 며느리가 아들을 처음 만나고 첫눈에 반해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취업도 못해 돈벌이가 없었던 아들은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계속 밀쳐냈다고 하는데요.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고 딸이 좋다고 따라다니니 저희 아들이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돈어른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며느리 덕분에 회사도 다니게 되니 너무 고마웠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일인데요. 서울 아가씨가 충남까지 먼 길을 오다 보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첫인상이 밝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성 오빠가 부모님 댁이 많이 멀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깡촌일 줄은 몰랐네요. 차 타고 오는 길에 멀미 나서 혼났어요. 먼 길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민성이가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시키러 온 아가씨라 많이 궁금했는데 참 곱고 예쁘네.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될 거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어머님, 처음부터 말 편하게 놓으셨으면서 중간에 말 왜 편하게 해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르신인데 저한테 말 놓으셔도 되죠.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참 말버릇이 없고 예의 바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속으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자식들이 결혼할 때 가슴에 못 박는 일은 만들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자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안이 풍족해서 그런지 첫 만남부터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들으셨겠지만 민송 오빠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민송 오빠가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빠가 저랑 결혼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며느리 하는 말을 듣다 보니 다 같은 사람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분 상승이라고 하니 언짢더라고요. 저희 집안을 낮잡아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계속해서 콧대를 세우고 턱을 치켜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참. 그리고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시기로 했으니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성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빚 갚아주시느라 거지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요. 민성 오빠도 그것 때문에 저하고 결혼하는 걸 계속 부담스러워하던데 제가 감수하고 결혼하는 거니 괜찮아요. 예비 시댁을 보고 거지라니 참 싹수가 없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며느리가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진 것 없는 저희 아들이 좋다며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준 것도 모자라 신혼집까지 알아서 마련하겠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신부감이 어디에 있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저희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 꾸려서 사는데 행복하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허락해 주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철저하게 대릴 사위가 되었는데요. 가진 것 없이 처가댁에 얹혀서 모든 걸 지원받다 보니 아들 녀석은 며느리가 되먹지 못한 말을 해도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아내한테 꽉 잡혀서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긴 하지만 저희 집안이 사돈댁에 비해 많이 기울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저희 며느리는 결혼할 때부터 시댁 눈치를 전혀 보지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본인이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하고 평상시 전화 한 통을 잘 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충남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잘 받질 못해서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질 않았는데요.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잘 하지 않으니 며느리한테 섭섭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딸하고 사이는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안부도 묻고 하다 보니 아들 내외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쩌다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 되면 쌀쌀맞게 대하고 살갑지 않다 보니 결혼하고 지낸 지 15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가족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친근함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반면 저희 딸과 사위는 아들 내외와는 달리 다정다감하고 살가운 편입니다. 딸은 올해로 45세가 되었는데 며느리보다 5살이 많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손윗사람이다 보니 항상 존대하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 며느리가 저를 대하듯이 딸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않다 보니 길게 대화를 하질 못하고 서로 친해지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직업이 간호사인데 어려서부터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사실 넉넉치 않은 살림이라 딸은 고등학교까지만 공부시키고 아들만 대학교에 보내주려고 했는데요. 딸이 직접 동네 어르신들께 일거리를 받아 돈을 차곡차곡 모으더니 그 돈으로 입학금을 마련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네요. 그 이후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 일을 하다가 의사 사위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위가 또 진국입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딸이 결혼할 때도 결혼자금을 보태주질 못했는데요.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도 하고 사위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신혼집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러모로 기우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위는 며느리처럼 저희 부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친부모님처럼 저와 남편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고 살갑고 애교 많은 사위였는데요. 저희 딸이 그런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게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제 핏줄은 아니지만 사위는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사실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자면요. 충남에 있을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크게 농사짓던 땅을 줄이고 장날에 밖에 내다 팔 정도로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매달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3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요. 자식들한테 받은 돈들은 나중에 손주들 용돈으로 주려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고 어쩌다 손주들이 집으로 놀러오면 고스란히 용돈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기에 모양이 삐뚤하고 안 예쁜 채소들은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들, 딸 집에 공평하게 보내주었는데요. 모양만 이상할 뿐이지 농약도 거의 뿌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키운 유기농 채소들이라 먹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애호박과 가지를 따고 있는데 그해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햇볕도 쨍쨍해서 채소가 싱싱하고 탐스럽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장날에 내다 팔 채소들만 미리 추려놓고 아들, 딸 집에 보낼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중에 판매하는 채소보다는 이렇게 시골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를 먹는 게 더 몸에 좋을 것 같아 딸한테 보낼 채소보다 더 많이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냈는데요. 며칠 후 택배를 받았는지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이미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는데 셋째가 딸이라고 해서 많이 못마땅하셨나 봐요.
다짜고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스러웠는데요. 도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보낸 채소들은 잘 받았고 그거 농약 거의 안 친 유기농 채소니까 식구들하고 맛있게 요리해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생각해서 내가 박스에 정성스럽게 골라서 담은 거니까 너무 오래 뒀다가 버리지 말고 꼭 다 먹어야 해. 제가 언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보셨어요? 딸이라 예쁘게 태어나길 고대하면서 그동안 과일도 예쁜 것만 골라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못난이 채소를 잔뜩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일부러 못난이 채소만 골라서 보내주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채소 모양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예쁠 수가 있나요? 판매할 채소를 제외하다 보니 아무래도 채소 모양이 구부러지거나 뚱뚱하거나 못나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모양이 예쁜 걸로 골라서 보내준 거였는데 며느리가 오해를 했는지 비꼬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예, 사람 얼굴이 다양하듯이 채소 모양도 각기 다른 것인데 어떻게 예쁘게 생긴 애들만 골라서 담아줄 수가 있겠니? 모양은 안 좋더라도 몸에 좋은 거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식구들하고 잘 챙겨 먹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딸이라서 예쁜 것만 보고 예쁜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거니 성의를 봐서 저는 안 먹더라도 애들 아빠하고 애들한텐 잘 챙겨 먹일게요. 그냥 채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이지 며느리는 꼭 이상한 말 한마디씩을 덧붙여서 묘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손주 먹으라고 딸한테 보낼 채소보다 더 많이 담았는데 모양이 안 예뻐서 안 먹겠다고 하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가씨네 집에는 예쁘게 생긴 채소만 보내주시고 저희 집엔 못난이 채소만 골라서 보내주신 거죠? 어머님 항상 저희랑 아가씨네하고 차별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졸지에 저를 아들, 딸 차별하는 못된 엄마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굳이 안 보내줘도 될 것을 식구들 생각해서 온갖 채소들을 보내줬더니 며느리한테 별별 이상한 불평불만만 듣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너네 식구 숫자가 훨씬 많기도 하고 네가 임신했으니 잘 챙겨 먹으라고 더 예쁘게 생긴 놈들로다가 골라서 더 많이 보냈다. 예로부터 쓴 게 몸에 좋다고 모양도 안 예쁜 게 영양분도 더 많은 거니 잔말 말고 잘 챙겨 먹어라. 네가 잘 먹어야지 우리 뱃속에 있는 손주도 쑥쑥 자랄 테니 말이다. 며느리가 하는 말에 빈정상하긴 했지만 임신한 며느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괜히 제 기분대로 이야기를 했다간 서로 감정만 상하고 원래도 친근감이 없던 며느리와 더 대면대면해질까봐 그만 넘어갔네요. 이번에는 제가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던 사건인데요. 평생 충남에서 살다 보니 다 늙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농사일을 하는 것도 제 삶의 일부였던 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가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충남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에 버스도 잘 오지 않고 택시를 타도 너무 멀어서 병원 한번 가는 길이 농사일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100번 이해했던 딸과 사이가 저에게 서울로 이사를 오라고 설득을 했고 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이 안 되는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새로 살게 된 서울집에서 아들네 집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아무래도 집이 가까운 딸내외가 옆에서 저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었고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가주었습니다. 반면에 아들내외는 엄마가 충남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여전히 저를 보러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걸지 않았는데요.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런 말조차 아들내외한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서울로 올라오고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느라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된 음식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원래 제가 막걸리는 좋아하는 편이라 당뇨에 걸리기 전에 막걸리를 자주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린 건진 몰라도 병을 얻게 되고 막걸리를 전혀 못 마시게 되니 삶의 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막걸리가 없어서 낙이 없어졌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막걸리를 못 마셔서 그런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미도 없고 심심한 것 같구나. 너희들도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몸 챙겨야 한다. 늙어서 이 어미처럼 고생하지 말고. 제가 한숨을 쉬며 신세한탄을 하니 아들이 공감을 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있네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좋았는데요. 어른들 사이에서 저희 아들의 별명이 임꺽정이라고 불리울 만큼 힘도 세서 동네에서 힘쓰는 일들은 모두 맡아서 처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술을 마시면 체력이 없다고 하니 안쓰럽더라고요. 네가 술 마시면 힘들다고 하니까 걱정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당뇨가 온 걸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 것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도 무시 못하니 아범, 너도 앞으로는 건강검진하면서 혈당 확인 잘 해야겠다. 저는 아들 녀석이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건 막걸리를 매일같이 잡수시다가 걸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멀쩡한 오빠한테 마치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머님처럼 당뇨가 걸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오빠가 당뇨에 걸리는 게 기정화된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니 옆에서 듣고 있자니 기분이 나쁘네요. 아들이 걱정돼서 꺼낸 말을 갖고 기분이 나쁘다며 며느리가 저한테 따지고 드는데 일부러 시비를 거는 싸움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냥 높아심에서 한 말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따지고 드니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아범도 유전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란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지. 저는 매번 그렇듯이 며느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님 잡곡밥 하셨네요? 아시는 것처럼 민혁이가 흰밥만 먹어서요. 잡곡밥은 따로 덜어내고 흰밥으로 새로 밥할 테니까 그릇 좀 주세요. 저희 첫째 손주가 밥을 먹을 때면 이상하게 흰밥만 먹었는데요. 어려서부터 흰밥만 먹었던 걸 까맣게 잊고 잡곡밥을 해두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제가 당뇨 환자이다 보니까 흰밥보다는 잡곡밥이 혈당 지수가 낮아 좋다고 해서 해둔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본인 자식 먹일 생각에 저한테 쌀쌀맞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평생 흰밥만 주구장창 먹다가 몸이 아프고 나니 흰밥을 많이 먹는 게 몸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지 몰랐다. 누구 입에나 흰밥을 먹는 게 맛있고 좋긴 하지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때로는 잡곡밥을 해서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잡곡밥 먹는 게 어떻겠니? 사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흰밥을 새로 해줄 수 있는 거였지만 매일같이 먹는 흰밥보다는 이렇게 모였을 때 잡곡밥을 먹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쌀쌀맞은 반응을 보이며 저를 째려보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민혁이가 흰밥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범에 이어서 저희 아이들까지 당뇨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만드시네요. 맛대가리 없는 잡곡밥은 어머니만 드세요. 저희 가족은 흰밥만 먹을 테니까요.
당뇨 유전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며느리는 또다시 비꼬아 이야기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마다 토를 달고 버릇없이 말하는 게 점차 선을 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하던 찰나에 옆에 있던 딸이 덩달아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대신해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언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오늘따라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집에 오는 길에 꽈배기를 잡수셨나 왜 이렇게 무슨 말만 하면 다 꼬아서 들어요. 우리 애들도 흰밥만 먹다가 할머니 댁에 오면 잡곡밥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좋아하던데. 언니도 무조건 애들 입맛만 맞춰줄 게 아니라 편식하지 않게 이야기해줘야죠. 그게 엄마 역할 아니겠어요? 딸의 말에 며느리는 민망했는지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지못해 알겠다며 딸의 말에 순응하듯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무슨 말을 비꼬아서 들었다 그래요? 우리 애들이 잡곡밥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저녁밥을 안 먹을까봐 걱정돼서 흰밥을 새로 하겠다고 한 거죠. 다시 새로 밥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 오늘은 그냥 잡곡밥 먹을게요. 애들 밥 안 먹으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제가 말할 때는 씨알도 안 먹히더만 저희 딸이 며느리보다 나이도 많고 기가 세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보다 시누이가 하는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네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명절엔 음식을 많이 하지 않고 가족들 먹을 음식만 간단히 준비해 놓는 편입니다. 딸이 요리를 잘해서 매번 명절 때마다 따로 음식을 만들어 오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추석 때는 딸이 꽃게탕을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손주들까지 식구가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꽃게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에 며느리는 보통 명절 당일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컷 먹기만 하다가 친정집으로 갑니다. 지난 추석 때는 심지어 허리디스크가 왔다면서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배째라식으로 시댁에서 일도 안 하고 빈둥댄다고 하더니만 우리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 딸이 집에서 만들어 온 꽃게탕을 끓이고 제가 만든 나물무침을 밑반찬으로 상을 차렸는데요. 음식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 차리는 걸 도와준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상 차림을 보더니 저희 딸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가씨, 상차림이 이게 뭐예요? 차린 게 없어서 먹을 것도 없네. 작년에는 갈비찜이니 양념게장이니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오셔서 친정집에 넘어갈 때 싸갈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엔 싸갈 음식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딸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가족들과 한 끼 맛있게 먹기 위해 꽃게탕을 만들어 온 것이었는데요. 그런 딸의 수고스러움도 모르고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해대니 입을 틀어막고 싶더라고요. 언니,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매년 명절 때마다 얻어먹기만 하고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음식 만들어 오신 적 있으세요? 엄마 집에 와서도 간단한 밑반찬 하나 만드는 거 옆에서 거둔 적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시네요. 저희 딸도 며느리가 하는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며느리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표현을 했고 며느리도 양심이 있으니 그냥 하는 말이라고 웃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저한테 꽃게 등딱지에 알을 모두 긁어내어 밥과 함께 양념을 해서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사실 꽃게 등딱지는 어른들이 먹기엔 귀찮기도 하고 아이들이 밥 비벼주면 좋아하니까 딸이 일부러 등딱지를 버리지 않고 치즈와 계란을 넣어 맛있게 꽃게탕을 끓여 놓았던 건데요. 아이들이 하나씩 먹고 마지막 한 개 남은 걸 저한테 챙겨주더라고요. 엄마, 매일같이 식단 조절하신다고 실컷 드시지도 못하는데 마침 꽃게 등딱지가 하나 남는 김에 밥이랑 비벼서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명절인데 이번만큼은 식단 조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게 먹기로 해요. 이서방이 옆에서 혈당 체크하면서 관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꽃게 등딱지가 뭐라고 딸이 저한테 챙겨주면서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귀한 걸 늙은 어미가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 아유, 예전에 너희 아빠 살아계실 때는 아빠가 바깥일 하느라 귀한 건 먼저 챙겨드려서 엄마까지 먹을 차례가 오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귀한 걸 얻어먹고 참 고맙다. 예전에는 저도 철없이 엄마가 챙겨주는 걸 그저 먹기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엄마는 늘 저희가 먹다 남은 반찬만 드셨던 것 같네요. 이제는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부터 먼저 챙겨드릴 테니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딸이 이렇게 저한테 먹을 걸 챙겨주면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안아주니 새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 딸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커서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니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다면 좋았을 텐데요. 갑자기 며느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꽃게 등딱지가 주인을 잘못 찾아간 것 같은데요. 시아버님께서 바깥일을 하시느라 귀한 음식을 먼저 드신 거라면 지금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아범이 이 집안의 가장인데 아범한테 등딱지가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며느리의 말에 입맛이 뚝 떨어져 먹고 있던 등딱지를 식탁에 내려놓았는데요. 시어머니가 등딱지 먹는 게 그렇게까지 안 입고 왔는지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니 등딱지를 들고 먹고 있던 제 모습이 민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위가 싸해진 분위기 상황을 수습하려고 있는 말 없는 말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형님이 워낙 효자라서 등딱지는 형님이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드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어머님께서 먼저 드시는 게 맞는 거죠. 사위는 며느리의 말에 본인이 다 민망한지 저를 보며 괜시리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너나 할 거 없이 등딱지 환장하고 잘 먹는데 평상시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다 같이 먹을 기회가 왔을 때 먹으면 좋은데 생각해보면 등딱지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아가씨가 잘못했네요. 참나. 집안에 돈도 많으신 분들이 밖에서 등딱지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날 엄마한테 등딱지 드린 걸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에요. 내가 그동안 새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예전에 엄마가 충남에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같이 서울에 있을 때도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진지는 잘 잡수셨냐고 안부 연락이나 말 한마디 건네드린 적 있어요? 저는 그저 속으로만 며느리한테 섭섭했지 입 밖으로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딸은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그동안 쌓였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싸잡아서 저를 대신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다. 새언니는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니니 그렇다 치고 오빠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들이면 아들답게 굴어야지. 엄마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오빠가 먼저 연락처 한 적이나 있어? 오빠가 이러니 새언니까지 엄마를 무시하고 막말을 해야 되지. 언니는 시어머니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로 항상 말대꾸하고 말을 비꼬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한테 먹을 걸로 무한이나 주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아가씨, 듣다 보니 말이 너무 심하네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라니요. 손윗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 버르장머리 있는 행동인 건가요? 그리고 아가씨 말대로 오빠가 어머님한테 연락도 일절 안 하고 보살펴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며느리란 이유만으로 오빠를 대신해서 대리효도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아가씨나 어머님한테 실컷 효도하면서 지금처럼 잘 지내세요. 괜히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저는 이번에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해주었는데 며느리가 딸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싫은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우습게 본 모양인데 모든 게 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고 싸우지 말자고 그랬던 거지. 네가 예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허구한 날 말대꾸하고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까지 무시를 해. 어서 네 시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 시누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만 골라서 했건만 아무런 잘못도 안 한 사람 마냥 모르쇠야.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다그쳤는데요. 며느린 저한테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유순하게 넘어갔던 시어머니인데 화를 내며 한 소리 하니까 속으론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는지 저희 아들한테 딱 붙어서 또다시 그 작은 눈으로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가 딸이라고 아가씨 편에 서서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손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고 막말한 아가씨야말로 저한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죄 없는 사람 면전에 두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어머님께서 아끼시는 손주들하고 다시는 시댁에 발도 내딛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러더니 밥 먹다 말고 급한 대로 짐을 싸더니 아이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웃긴 건 저희 아들 녀석도 밖으로 나가려던 며느리를 말리지 않고 따라서 나가더라고요.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마누라가 잘못했으면 남편으로서 옆에서 다그치지는 못할 망정 오냐 오냐 하면서 엄마와 여동생을 등지고 마누라를 따라서 나가버리다니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그 이후로 연락을 끊은 채 한동안 시댁을 방문하질 않았는데요. 사실 원래부터 며느리가 살갑게 저한테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니고 집안에 행사가 있었을 때만 만났던 거라 크게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스스로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시 곱씹고 생각하게 되고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며느리와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연을 제가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벼랑간 양식집을 개업하겠다며 가족들 앞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아들 녀석과 함께 사돈어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해왔는데요. 격리 일이 지겹고 힘들다면서 사돈어른께 양식집을 낼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네요. 사실 그동안 며느리는 요리하는 꼴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은데 양식집을 내겠다고 하니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 집안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가 며느리에게 함께 양식집을 해보자며 꼬드겼고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양식집 사장님이 좀 더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신중함과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었는데요. 양식집을 개업한다는 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든 줄 가늠조차 못하고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즉흥적으로 가게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제가 시댁에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한테 메뉴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요리를 잘 하시니 퓨전 요리로 스파게티 메뉴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요즘 개인 가게를 내려면 프랜차이즈 식당과는 다르게 특색 있는 메뉴가 한 가지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메뉴 개발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평상시와 다르게 애교 섞인 말투로 제 팔짱을 끼며 부탁을 했는데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낯설고 이상하긴 하지만 살갑게 대하며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집에 있거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일이 전부였던 터라 메뉴 개발을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부탁대로 일주일 동안 온갖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 보았던 것 같은데요. 내가 먹으려고 요리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선보일 음식을 개발하는 일이라 더 의미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야기한 대로 한식이 조합된 된장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된장 스파게티를 며느리가 맛보더니 감탄하며 말을 했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맛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기존의 스파게티와 차별화되기도 하고요. 어머님께서 요리를 잘하시는 건 알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거 가게 열게 되면 메인 메뉴로 밀고 나갈 테니까 이거 말고 또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시면 다른 메뉴도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며느리는 제가 만든 된장 스파게티를 맛보고 너무 맛있다며 극찬했고, 며느리가 양식집 메인 메뉴로 쓰겠다고 하니 힘들게 개발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고추장 뚝배기 파스타, 문어 시금치 냉파스타 등 한식이 결합된 색다른 음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는 제 덕분에 가게 메뉴를 다른 양식집과 차별되게 만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워낙 표현이 서툰 며느리가 계속해서 고맙다고 하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며느리는 강남 청담동에서도 가장 목 좋은 곳에 양식집을 개업했는데요. 식당 개업 이전부터 며느리가 SNS를 통해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열심히 올려놓았는데 반응이 좋았는지 식당을 개업하자마자 된장 스파게티, 고추장 뚝배기 파스타 등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식당의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제가 개발한 음식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말해주었는데요. 며느리 가게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친구들과 다 함께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가게를 방문하는 건 매상을 올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제가 만든 음식들이 손님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기도 했었고요. 충남에 있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과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외롭지 않았는데요. 서울로 올라오고 나니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이니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진료 때문에 병원을 오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 몇 명과 마음이 맞아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임 인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었고 모두 연령대가 저와 비슷했었는데요. 모두들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저처럼 노후 생활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던 터라 마음이 더욱 잘 맞았었던 것 같네요. 서울로 이사를 오고 모임이 형성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되었는데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인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 3살이 많은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는데요. 제가 평상시 언니, 오빠로 불렀고 저를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언니가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기도 하고 모임 외에 셋이서만 따로 만나 놀러 가기도 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네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한테 털어놓지 못한 제 속마음에 대해서 언니 오빠 부부에게 털어놓고 상담받을 때도 있었고 반대로 언니 오빠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모임을 통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 혈당 수치가 낮은 건강식단 위주의 음식을 먹으러 다녔는데요. 저희 며느리가 강남 청담동에 양식집을 개업했다고 하자 다들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며느리가 운영하는 양식집에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터라 당장 돌아오는 주말에 다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리 주말에 방문한다고 이야기하려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가게 일로 많이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 채 주말에 친구들과 양식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대로 식당을 찾아가니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양식집이라 그런지 외관부터가 번쩍번쩍하는 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시간대가 점심을 먹기엔 약간 이른 오전 11시 정도였는데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어 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식당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관찰해 보니 대부분 20, 30대였고 제가 개발한 된장 스파게티와 고추장 뚝배기 파스타를 하나씩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여기 음식 맛있다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가 나지 않아 식당 입구에서 친구들과 서성이고 있는데 잠시 주방에 들어갔던 며느리가 그제야 나와서 저와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보고 당연히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며느리는 저와 친구물을 보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것도 주말에 한창 바쁠 때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손님들은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 식당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20, 30대 젊은 분들이시어서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하고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어르신이 식당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놓치는 냄새가 나면 매출 떨어지니까 얼른 다른 데 가서 식사하세요. 여기서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시면서 장사 망치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노인들이 오면 안 되는 식당이라며 저희를 내쫓는 것 마냥 손사래를 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까지 열어주었는데요. 저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 마당에 며느리가 식당에서 내쫓으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체면을 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실컷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제가 만든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다며 자랑을 해놔서 다들 멀리까지 찾아온 건데요.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손님은 다 같은 손님인데 나이 든 사람들은 물을 흐리니 식당 밖으로 나가라는 며느리의 말이 상처로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강남 청담동에서 양식집을 개업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아니? 다들 기대하고 멀리까지 와주었는데 놓치는 냄새 나면 매출 떨어진다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놓친다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그렇다 치고 멀리까지 와준 귀한 분들에게 고맙다며 자리를 마련해 주질 못할 망정 이렇게 하대를 하니 내가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겠니? 그러니까요. 저한테 하대받고 싶지 않았음 처음부터 방문하질 말았어야죠. 다른 노친네들까지 어머님께서 이렇게 식당으로 끌고 오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제가 당장에 식당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어머님께서 자초한 일을 가지고 저한테 체면 세워달라 하시면 어떡하세요? 놓친네들 식당 안으로 들였다가 식당 이미지 떨어지고 손님 끊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쩌면 다들 사람들 많은 앞에서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고 막말까지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 부끄러워 혼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식당 메뉴 개발해달라며 알랑방귀 낄 땐 언제이고 이제 와서 필요 없어지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무시하고 낮잡아 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어느샌가 망치를 가져와 식당 창문을 깨 부수었고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망치로 창문을 깨부순 사람은 바로 3살 많은 동갑내기 부부 중 오빠였는데요. 평상시 굉장히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자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 저를 대신해 며느리에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놓친내니 뭐니 막말하면서 내쫓아? 평상시 명순이한테 듣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아주 그냥 개차반이 따로 없구만. 어른 공경도 할 줄 전혀 모르고 말이야.
여긴가 어딘 줄 알고 그따위 말과 행동거지로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당장 여기서 짐 챙겨서 나가. 오빠가 고함을 지르자 안 그래도 창문이 깨져 깜짝 놀랐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우리들을 쳐다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또 미친 노인네 한 명까지 식당으로 쳐들러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저기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게는요. 여기 엄연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고 기물 파손에 이어 고함까지 지르면서 영업방해하고 있는 건 할아버지예요. 여기서 짐 챙겨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할아버지라고요. 나이만 처먹어서 귓구멍이 막히셨나. 제 이야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며느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맞대응했고 오빠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고 그따위 말을 계속 짓거리는 것 같은데 나에게 건물주야. 그러니까 창문을 깨든 고함을 지르든 내 건물에서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위약금 물어줄 테니 당장 나가. 오빠가 건물주라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요. 제가 이래저래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언니가 옆방에서 제 어깨를 붙잡아주며 안아주더라고요. 며느리도 오빠가 건물주라는 말을 듣자 어안이 벙벙해져 있다가 정신을 다시 차렸는지 태세 전환을 하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건물 주인이세요?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모셨을 텐데 험한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 개업하고 정신이 없어서 별의별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노염 푸세요. 그리고 식당 개업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뇨. 여기 창문 깨진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는 머리까지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인데 돈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빌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한 말은 다시 뒤집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그리고 명순아, 이제는 내가 내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 남편이 나 하나밖에 없는 소꿉친구이자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 남편 명섭이랑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형제처럼 지내왔는데 어느 날 내가 계곡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명섭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구해줬었단다. 그때 명섭이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게 너였다니.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섭이가 네 남편이란 걸 알게 되었고 얼마나 반가웠나 몰라. 앞으로는 나랑 아내가 너를 진정으로 친동생처럼 보살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평상시 의지하고 지냈던 오빠가 남편의 둘도 없는 소꿉친구였다니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지금의 제 생활을 가엾게 여기고 오빠와 언니를 보내준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는 다급하게 저한테 다가왔고 제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아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막말을 한 거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보내세요. 놓친다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여기 부모님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차려주신 식당이라 그렇게 못 그만둬요. 제발 저기에 있는 저 할아버님한테 대신해서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며느린 뻔뻔스럽게 저에게 매달려 부탁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돈 없고 힘없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냐?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여기 식당에서 쫓겨나는 건 네가 벌인 행동으로 인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니 나한테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다. 원래부터 나한테 연락은 안 했지만 앞으로는 서로 남인 것처럼 지내자꾸나. 나도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평화는 안 지키란다.
너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동안 품어왔는데 네 진 면모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는 안 만나고 안 보련다. 저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이후로 아들 내외와는 일절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지내고 있네요. 항상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나이 먹어서 기도도 못하고 살았는데 오빠와 언니 부부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